예, 부동산 자산관리론 9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부동산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공간시장이 무엇인지, 자산시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두 시장과 부동산 개발 부문까지 합쳐서 부동산 시장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디파스켈리와 피틴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1996년에 제시한 4분면 모형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공간시장, 자산시장, 그리고 부동산 개발 부문, 즉 건설 산업에서 부동산 시장 체계가 어떻게 이제 그 연계해 가지고 작동이 되는지를 설명한 4분면 모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고요. 내용이 많긴 한데, 근데 이 모형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부동산 시장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즉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 둘이 한꺼번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세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디파스켈 휘튼의 4분면 모형입니다. 두 학자가 이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상호관계, 즉 공간시장과 자산시장 건설 부문까지 합쳐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 체계가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디파스켈 휘튼의 4분면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4분면인데요. 4분면에서 이쪽에 있는 거 공간시장 임대료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제 1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산시장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게 2사분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시장 신규 공급, 이게 이제 정말 신규로 공급하는 건설 부문 또는 부동산 개발 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 4분면, 그리고 공간시장에서 재고가 조정되는 것, 이게 이제 4, 4분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 횡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게 1, 4분면, 2, 4분면인데요. 1, 4분면하고 2, 4분면에서는 주로 이제 좀 단기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갖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3, 4분면 자산시장에서 신규 공급, 그리고 공간시장에서 재고 조정, 이거는 이제 비교적 장기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갖다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보면 1, 4분면 그리고 4, 4분면이 있는데요. 1, 4분면과 4, 4분면은 이제 공간시장을 갖다 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중축,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을 보시면 자산시장, 가격결정, 그리고 2,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자산시장의 신규 공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자산시장과 부동산 개발 부문을 설명해 준다. 즉 자산시장에 초점을 맞춘 4분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DW 모형,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은 기하학적으로 4분면, 4개의 4분면, 1, 4분면서부터 4, 4분면까지 4개의 4분면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작동 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 공급량, 그리고 공간 재고 이렇게 4개의 내생 변수가 어떻게 균형에 도달하는지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 4분면에서는 이제 공간시장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4분면은 부동산 공간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4분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간시장의 수요 그리고 공간시장의 공급 균형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에는 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S라고 되어 있는데 이 S가 공급을 의미하는 S가 아니라 재고를 의미하는 공간의 재고, 스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재고가 S0만큼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쭉 따라 올라가 이게 이제 공간의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앞섰다서 D, 그 다음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게 R과 E 해서 지역 경제 변수 죄송합니다. 지역 경제 변수 E 그리고 임대료 R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수요곡선, 공간시장의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간의 재고, 즉 공간의 공급량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쭉 따라 올라가 공간의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그 점에 대응하는 요 임대료 R0가 공간시장에서 균형 임대료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 DRE라고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임대료 R과 그리고 외생 변수,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이 분석 모형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주어지는 외생 변수인 지역 경제 변수 E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간의 수요량은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 공간 수요량은 정말 임대료하고 마이너스의 즉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하향하는 여기선 직선이죠.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간의 재고가 고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 재고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이다. 그러면은 이 주어진 공간 재고 S0에서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직선을 여기다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그게 이제 공간의 공급 곡선을 의미한다. 공간 시장에서 공급 곡선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나는 점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공간 재고가 주어지면 그냥 공간 서비스에 대한 공급량은 공간 시장에서 공간 서비스에 대한 공급량은 그냥 그 재고, 공간 재고 S0만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일사분면 가지고 보시면 공간의 재고가 S0로 주어지면 쭉 따라 올라가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임대료 R0로다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최초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지면 그때 균형 임대료는 R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나타내는 식이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공간에 대한 수요량이 공간 재고, 즉 공급량하고 일치하도록 요 임대료, 균형 임대료가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여기서 그 지역 경제 변수 E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소득 수준 또는 뭐 인구의 규모 또는 고용의 규모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인구 또는 고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공간 수요 곡선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즉 원점에서 더 먼 쪽으로 또는 뭐 위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하면 그 지역 경제 변수, 그 인구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이라든지 고용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져 있을 때 균형 임대료는 R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공간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그때는 주어진 공간 재고에 대해서 균형 임대료가 바뀔 수 있다,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공간 수요 곡선의 기울기, 즉 얼마나 탄력적이냐라고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공간 이용자가 임대료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양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임대료가 변화해도 정말 수요량이 변화를 하지 않는 거니까, 적게 변화하는 거니까 비탄력적이다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긴 하는데 조금 더 수직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임대료가 변화함에 따라서 공간 수요량이 확 바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바뀐다라고 하면, 즉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 아니라 수평선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이사분면입니다. 이사분면은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4분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1, 4분면에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2, 4분면 즉 자산시장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어진 임대료 R0라고 하는 수준하고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자산의 가격을 나타내주는 산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대료, 우변 분자의 임대료가 있는데 요거는 공간시장에서 결정돼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 환원율은 또 자본 환원율대로 자본시장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임대료가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부동산 공간시장에서 균형 임대료가 R0로 결정이 돼서 부동산 자산시장에 주어지면 쭉 따라가 P는 R 오버 I를 나타내주는 뭐 이건 직선이겠죠. 기울기가 i분의 1인 그러면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점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가격축이 자산가격 축이 여기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원점은 0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산가격이 더 상승한다, 커진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한번 이렇게 숙였다라고 회전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되어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이게 맞는데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이렇게 한번 원점을 축으로 해가지고 90도 회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평면이 이 축이 임대료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나? 이걸 90도니까 이렇게 아이고 힘드네. 자, 이렇게 90도 90도 왼쪽으로 회전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참 이거 가지고 또 헤매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회전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쪽에 자산 가격이 있고 이쪽에 임대료가 있고 하는데 임대료가 종축으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횡축으로 가는 이런 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P는 R 오브 I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I분의 1이고요. 그리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원래는 우상향이죠. 근데 여기서는 좌상향하는 이걸 90도 회전시켰으니까 그래서 90도 왼쪽으로 회전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상향하는 형태의 직선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공간시장하고 자산시장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요 자본환원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환원율은 어떻게 보면 자산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이 시장 내에서 부동산 시장 내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 밖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 시장으로 투입되는 주어지는 그런 외생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체에서 균형 상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다른 자산의 투자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자산 투자에서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동을 하지 않고 균형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자본환원율, 기회비용인 자본환원율과 같아지도록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 이 자산시장에서 정말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자산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직선이 P는 R 오버 I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우리 보통 곡선이라고 표현하니까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곡선은 기울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I분의 1이고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방사선 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시장에서 균형 임대료가 R0로 결정돼서 자산시장에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자산 가격은 P0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럼 자본환원율 우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자본환원율이 상승한다, 자본환원율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임대료는 그대로 있는데 자본환원율이 더 커져요. 분모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크기는 더 적어지죠. 그러니까 요 자산 가격이 더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이렇게 R제로로 그대로 주어져 있는데 자산 가격이 P제로가 아니라 더 낮은 가격 수준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그 자산시장의 가격 결정을 나타내주는 P는 R 오버 I 곡선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본환원율이 상승한다라고 상승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점을 축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만 더 해봐가지고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되면 즉 자본환원율이 정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요 자산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P는 R 오버 I 곡선이 요 원점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3, 4분면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부동산 개발 부문, 건설 시장 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3, 4분면은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 공급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 4분면 즉 자산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P0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신규로 건설하는 양, 신규 건설량 또는 신규 공급량이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부문이다, 그런 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개발업자도 이제 기업이니까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주어지면은 개발업자들은 그 자산 가격 주어진 자산 가격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이제 부동산 개발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도록 신규 공급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공급량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P는 FC라고 이제 하는 요 산식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FC라고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신규 공급량, 신규 공급량, 여기서 이제 원래는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죠. 신규 공급량이 자산 가격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C는 F 마이너스 1승 그리고 P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의 역함수를 취해 가지고 P는 FC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비용을 나타내주는 FC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비용이 될 텐데요.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동산 개발 비용이 될 텐데, 자,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는 부동산 신규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어떤 고정 비용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신규로 만들어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하면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뭐 타워 크레인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건설에 소요되는 그 기계라든지 뭐 이런 장비는 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한 대를 건물 하나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그만큼은 구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아니라 원점에서 출발하는 곡선이 아니라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 고정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P는 FC 곡선이 출발하는 횡축하고 보면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곡선의 형태가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고정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요 자산 가격이 따라 가지고 얼마나 공급을 더 늘릴런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아니라 또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곡선의 형태가 아니라 원점에서 좀 떨어진 데서부터 출발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는 FC 곡선이 주어지면 그러면은 P는 FC 곡선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면 그때 자산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쭉 따라와 가지고 P는 FC 곡선에 대응하는 C0만큼 신규로 공급을 하면 그때 개발 부문, 건설 업체의
이윤이 가장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윤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자산 가격 피제로 주어지면 그때는 시제만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 요소의 가격 또는 정말 정부의 규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요 P는 FC 곡선, 즉 그 신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 신규 공급량 수준이 예전보다 더 적어지기가 일반적이겠죠. 그다음에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산 가격 수준에서 예전보다는 덜 만드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피제로 주어졌는데 예전에는 시제로만큼 신규 공급량 정말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생산요소 가격이 올랐다 또는 규제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면 시제로보다 더 낮은 수준만큼 공급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P는 FC 곡선이 원점에서 더 먼 쪽으로 회전 이동한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 규제, 이런 것들이 상승 또는 강화된다라고 하면 요 P는 FC 곡선이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 횡축의 절편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만약에 거의 동일한 비용 수준에서 얼마든지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아이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비용 수준에서 얼마든지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P는 FC 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워지게 된대요. 자, 근데 개발 과정에서 뭐 용지가 부족하면 그러면은 신규로 건물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 이제 공급이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P는 FC 곡선이 좀 수평선에 더 가까워진다.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4분면이 공간시장에서 재고 조정, 그러니까 재고 조정을 나타내주는 4분면입니다. 그래서 공간 재고가 어떻게 조정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3, 4분면에서 신규로 공급이 된다. 건물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공간 재고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공간 재고가 줄어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존의 건물이 노후화된다. 라고 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죠. 멸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신규 공급 그리고 감가상각에 따라서 공간 재고가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있으면 그만큼 공간 재고가 늘어나는 것인데, 근데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가지고 멸실이 되면 그만큼 공간 재고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신규 공급과 그리고 공간 재고라고 하는 게 신규 공급량과 공간 재고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의 재고는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서 개발 부문에서는 건설산업 요 3, 4분면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냥 건설하는데 뚝딱뚝딱 하고 그냥 뭐 6개월 만에 또는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 달 만에 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길어질 3, 4분면서부터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를 두고 봤을 때 공간 시장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양만큼 공간 재고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시장의 공간 재고 또 멸실되는 감가상각 때문에 멸실되는 만큼 그 공간 재고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공간 재고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신규 공급량에서 재고의 감소량, 감가상각 때문에 발생하는 재고의 감소량, 이 둘의 차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재고 감소량,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감가상각률을 여기 D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률에다가 기존의 공간 재고량 S, 이걸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제
재고의 감소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4사분면 해가지고 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재고의 변화량, 공간 재고는 얼마만큼 변화할까라고 했을 때 신규로 공급되는 양, 우변 첫 번째 항, 신규로 공급되는 양에서 우변 두 번째 항, 요게 이제 감가생각돼 가지고 공간 재고가 없어지는, 줄어드는 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균형, 그걸 갖다 이제 균제 상태라고 보통 의미를 하거든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균형 또는 균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재고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장기 균형에서는 공간 재고의 변동이 없어야 하죠. 그러면은 공간의 신규 공급량 그리고 기존 재고의 감가상각량, 즉 공간의 감소량, 이 둘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끄집어내면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이 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좌변에 있는 거, 이건 공간의 재고이죠. 그게 요 신규 공급량을 감가상각률로 나눠준 크기와 같을 때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즉 다시 말해서 공간의 재고가 변화가 없는, 공간의 재고가 늘어나지도 않고 정말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장기 균형 상태,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4분면 모형에서 이 그래프에서 4분면이 공간시장에 있어서 재고 조정을 나타내 주는데, 여기 우하향하는 이 직선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직선은 장기 균형 상태 도달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직선을 갖다가 보면요, 요게 신규 공급과 균형 공간 재고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데요. 기울기는 얼마예요? D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가상각률 보통 일반적으로 한 5%, 10%, 계산하기 편하게 10%,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감가상각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요 분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규 공급량은 그대로 있는데 공간 재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커지니까, 우변의 분모가 커지니까 공간 재고량이 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신규 공급량은 C제로로 그대로 있는데 공간 재고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S는 C 오버 D 곡선이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 원점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요 DW 모형, 디파스켈 휘튼 모형의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거는 아까 처음에 세 번째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은 좀 비교적 짧은 기간 단기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3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비교적 긴 기간, 장기적으로 건설 부문에서 어떤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신규 공급량이 결정이 되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공간 시장에서 공간 재고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공간 시장을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고, 2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자산시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임대료 그리고 자산가격이 얼마인지 그 결정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최초의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지면 공간시장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공간시장에서 공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가 R0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시장에서 임대료가 R0로 결정이 되면 그게 자산시장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자산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P0로 결정이 된다. 이 식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P0로 결정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1사분면, 2사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사분면, 4사분면. 3사분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2사분면, 자산시장에서 P0로 정말 균형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진다라고 결정돼서 2사분면 자산시장에서 결정돼가지고 주어진다라고 하면 요 부동산 개발 부문 건설 산업에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신규 공급량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신규 공급량이 C0로 결정이 돼가지고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공간 시장에서 공간 재고가 조정이 이루어진 그게 이제 3, 4분면 그리고 4, 4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1, 2, 3, 1, 4분면하고 2, 4분면은 좀 짧은 기간 단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3, 4분면, 4, 4분면은 이제 장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기서는 좀 매끄럽게 최초의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지면 공간시장에서 균형 임대료가 R0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산시장으로 넘어가서 자산 가격이 P0로 균형 자산 가격이 P0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신규 개발 부문에서 신규 공급량이 C0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공간 재고는 S0 다시 결정이 되니까 이건 뭔 소리예요? 그만큼 신규 공급량하고 기존에 있던 그 재고의 감가상각하고 그래서 멸실되는 양하고 똑같으니까 S0 공간 재고의 S0로 그냥 쭉 머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가 이제 장기 균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 재고가 S0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순환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쭉 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로다가 계속 돌아가는 이런 형태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를 갖다가 부동산 자산시장과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이 한꺼번에 균형을 이루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 또는 균제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9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